이제 여름 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즘 전국 곳곳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홀로 계신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어르신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이웃이 발견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된 가족 간 소통 단절,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독사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말,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효자는 부모님 재산을 받는다는 당연한 상식, 과연 항상 맞는 말일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외면한 아들 부부가 결국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장례식, 그리고 거리두기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명자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입니다. 남편 이기섭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 3월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더니 그만 심장마비로 병원에 가는 길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 성진이와 며느리 윤희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고 저는 그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 부부는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집에서 저 혼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느리 윤희가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반찬도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아들 성진이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성진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윤희는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 스케줄이 바빠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편이 없어도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아침을 차려주느라 분주했는데 이제는 찬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 몫으로 준비하던 계란 후라이도 김치찌개도 더 이상 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남기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저녁 7시부터 뉴스를 보고 8시부터는 드라마를 봅니다.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 10시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싸다 준 반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김치는 아껴 먹으려고 하루에 조금씩만 꺼내 먹었고, 멸치볶음도 며칠에 한 번씩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새로 반찬을 만들어 먹기에는 혼자 사는 집에서 재료를 다 소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봐서 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면 아는 분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잘 챙겨주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며칠째 아들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동네 김 여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김 여사님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왜 연락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날 무렵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희에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어머님, 아이들 학원 픽업 가는 길이에요. 바빠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역시 전화를 일찍 끊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시리개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밤이 이렇게 길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국 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2달째 되던 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도 관심도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말 못할 과거, 그러나 마음이 먼저였던 어머니, 혼자 집에 앉아 있다 보니 자꾸 옛 생각이 납니다. 아들 성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25살이었던 1970년대 초반, 그때는 정말 다른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과 사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강남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논밭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은 강북에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강남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것이 큰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남을 시골이라고 할 때 저는 그곳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강남역 근처에 있던 작은 땅 한 평을 샀던 일입니다. 그때 평당 가격이 3만 원 정도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골 땅을 왜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몇 년 후 그 땅은 평당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렇게 부동산 투자로 번 돈으로 사채업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자 제한법이 엄격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을지로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직원도 2명 두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십 장의 수표를 다뤘습니다. 그때는 현금보다 수표가 더 흔했거든요. 수표책을 들고 다니며 거래처를 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결국 그분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아주셨고 그때부터 제 신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억 단위를 넘나드는 일도 있었죠. 젊은 여자가 그런 돈을 다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이기섭과의 만남이었죠. 그는 제가 다니던 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큰 거래를 할 때마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거든요. 복잡한 수표 처리나 송금 업무를 할 때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은행원들은 가끔 여자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기섭 씨는 언제나 정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몇 달간 업무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하셨죠. 그때까지 저는 연애보다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몇 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를 잃을까봐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사업으로 번 돈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그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씩 매각했고 사채업도 서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재산은 안전한 예금과 주식, 그리고 몇 채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씩 돈이 오가던 생활에서 가계부를 쓰며 용돈을 아껴 쓰는 생활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도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웃으면서
저에게 당신만 믿는다고 말할 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성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육아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사업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성진이가 자라면서 용돈이 필요하거나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저 아빠 회사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굳이 복잡한 과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진이는 자라면서 한 번도 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저를 그냥 평범한 주부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다 보면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찍은 제 모습이 나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성진이에게 이야기해 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에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과거 이야기를 여쭤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저 부모는 부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입원 그리고 유언 같은 선택. 남편이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윗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며칠째 현관 앞에 우유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제가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가 되었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주변에서는 기계 소리가 삐삐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MRI와 여러 검사를 한 결과 경미한 뇌졸중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치매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상황에서 치매까지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저는 아들 성진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성진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본 것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함께 왔는데 둘 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와 함께 재활 프로그램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다시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간병이 필요해졌습니다. 성진이 부부가 번갈아 가며 돌봐주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성진이는 회사 일이 있고 윤희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바빴거든요.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수미 씨였습니다.
수미 씨는 50대 초반의 요양보호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 주었고 말도 많이 걸어 주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미 씨는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었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미 씨가 제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간단한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미 씨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돈도 있었고 사업도 잘 되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한 통의 전화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 마음뿐이다. 수미 씨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처럼 있어 드릴게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수미 씨가 해준 것 같았습니다. 수미 씨는 정말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고 식사 시간마다 옆에 앉아서 함께 드셨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와 주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미 씨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동산 사업을 했던 이야기,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이야기, 그리고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했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수미 씨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면서 더욱 정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미 씨가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니 이분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성진이는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하는데 수미 씨는 매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법무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미 씨는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법무사를 부르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가 병원으로 왔고 저는 생전 증여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번 돈을 꾸준히 불려놓았거든요. 강남의 상가 건물 한 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은 예금, 그리고 안전한 주식들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이 모든 것을 생전 증여로 넘겨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미 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들 성진이에게도 일부는 남겨두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수미 씨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바로 수미 씨였거든요. 수미 씨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런 큰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법무사와 여러 번 상담을 거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주요, 예금 계좌들을 수미 씨 명의로 넘기는 생전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서명을 할 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혈연 관계보다 마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 성진이도 분명 저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수미 씨는 남남이지만 저에게 진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전 증여 절차가 완료된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미 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재산이 진짜 고마운 사람에게 갔다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성진이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뒤늦은 후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생전 증여 절차가 완료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미 씨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실수로 성진이에게 연락이 간 것입니다. 법무사가 확인차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진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간병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윤희와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윤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소홀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원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관심이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기다릴 수 있어도 한 번 돌아서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미 씨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성진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법적으로 생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가 내린 결정이고 수미 씨가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성진이 부부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전 증여가 치매 초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당시 제가 정신적으로 충분히 명료한 상태였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성진이는 수미 씨를 원망했고 수미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진이와 수미 씨가 복도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성진이는 수미 씨에게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비난했고, 수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남은 것은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체 재산에서 법무사 수수료, 병원비,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니 성진이 몫으로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던 재산이 몇 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성진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윤희가 성진이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바빴던 걸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재산 문제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퇴원해서 수미 씨가 마련해준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준 상황에서 함께 산다면 더 큰 갈등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미 씨가 자주 찾아와 주었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성진이도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만난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다가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들 성진이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미리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지혜롭게 가족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최명자 여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혈연이라는 끈보다 마음이라는 끈이 때로는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표현해야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섬기되 예로서 하고 부모가 병들면 걱정하라는 말이 새삼아 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나중에가 올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명자 여사가 일기장에 쓴 그 한 줄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통의 전화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을 수 없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보다 마음이, 재산보다 관심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